$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나무 교수님 네. 항상 이렇게 오실 때마다 소개해드리는데 이미 구독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 월모부 함께하시는 분들은 필수 구독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실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장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네. 저 다음에 나오는 이학년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는 잘 모르고 70년대에게는 저 올드한 우리 이학년 교수께 한번 물어보시면. 아 진짜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네. 이제 다들 이렇게 미루시는지 미루는 이유는 하나겠죠. 나는 영하다, 상대적으로 영하다, 영하다.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그런 것 강조하고 같습니다.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이제 AMD 가지고 AMD 는 계신 예, 분들이 예, 있으셔서 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이남우 교수님과도 뭐 있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수님 지금 뭐 딱히 뉴스가 전해지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광고하는 네, 사이에 네. 봤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무슨 일일까요? 이런 경우 빠지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이유를 좀 잡으면 될까요? 누가 파는 건 뭔가 맞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장 부사장님 일주일 사이에 나스닥이 8% 9% 올랐다, 그렇죠. S&P는 5% 올랐는데 그 헤지펀드들의 그 숏 커버링도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면 놀래서 네, 그렇죠. 환매수를 급하게 하는데 근데 AMD가 이렇게 갑자기 또 한 종목만 떨어지면 뭐 헤지펀드의 대차 매도 숏셀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는 저희가 또 알기는 예,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예. 리서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좀 뭐한 게 음. 제가 얘기하면 안 믿습니까? 왜요? 제가 그 기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아, 못 믿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예. 못 찾아보셨을 게 있을까봐 리서스 What happened? 네, 하면서 전화 한번 전화 한번 번호 아세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거짓이 난무하는 예, 예. 월스트리트 모닝 그렇습니다. 브리핑. 예. 자 이남우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화두가 우크라이나, 미 연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원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면 실제 저희가 보는 재무제표,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은 노미널한 명목상 지표니까 인플레가 올라가면 되게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는 증시에 상당히 뭐 너무 과도한 게 아니면 괜찮은 것인데 요즘은 너무 이제 인플레가 급등하니까 모든 건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 되게 그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 전에 가격 인상을 다시 했죠. 그래서 예. 제가 작년 말에도 이거 했던 얘기인데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앞으로 1, 2년도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3년, 5년치 수치만 보지 말고 이 그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20년 아니면 과거에 일본 같은 데는 분석할 때 50년치 데이터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긴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띄워드린 것은 지난 22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이 세팅하는 금리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처음 올렸고 금년에 이제 이거 포함해서 7번 올린다고 그래서 야,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 기준금리로도 한 3, 4%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4%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모기지 금리의 평균은 5.5%에서 6%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 한동안은 15% 넘는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70년대 이영량 교수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준 그 보드 멤버들이 이제 예측한 거에 그 평균치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1.9% 내년 말에 2.8%를 제가 여기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게 큰 20, 30년의 흐름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높은 금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장기 투자 저희가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혼자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시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거든요.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은 그런 국면이었고 당분간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도 채권 시장에서 이제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장단기 미국의 경우 10년채와 2년채 국채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yield커브라고 보통 그러죠.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축소가 됐죠. 여기서 보면 그 스프레드가 1%가 넘었다가 작년 한 10월쯤 지금은 0.25% 정도 수준인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 긴축이 계속 될 것이고 장기 금리도 올랐지만 덜 상승을 했다. 상대적으로는 경기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기 그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뭐 이번 주에는 쏙 들어갔지만 또 지난주까지도 나왔죠. 그래서 그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가장 그 열쇠인데 왜냐 기업이익은 또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많이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버텀업으로 기업에서 많이 시그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월마트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가 미국에만 160만 명을 고용하는 최대 그 회사죠. 그 종업원 수 기준으로. 근데 4월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크 시즌이 아니거든요. 연말에 피크 시즌은 지났는데도 추가로 5만 명을 더 고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진들이 뭐 이런 그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어느 정도 미국 경기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고용안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많이 걱정하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서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물가가 아까 그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그 가격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실제 미치는 충격이 가구당 한 1,60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40불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감내할 수준이 아닌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사람들 임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축해 놓은 그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포인트고 다른 포인트는 뭐 유럽은 지금 타격을 상당히 받겠지만 그 점을 우리가 우려하지만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하는 부분이 그게 뭐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든 중동에서 했든 그 수입하는 비중 전체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번에 외부 충격이 있어도 경기는 뭐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뭐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주식시장 투자에는 좀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뜨뜻미지근한.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워낙 높아서 네. 저희가 걱정을 하지만 근데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 올해 네. 연말이 되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성장 데이터는 실질 데이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한. 근데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니까 볼륨 판매량이 늘고 가격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그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그 증시에서 원래 상당히 좋아합니다. 원래. 예. 지금 요거 다음 자료 준비해 주신 이 인덱스 다양한 인덱스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이제 1962년도부터 네. 2018년까지 이제 미국의 주요 생필품의 장기 그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연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가가 원래 이 정도는 보통 3, 4%씩은 오릅니다. 길게 보면.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헐시 초콜릿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헐시 초콜릿이 제일 많이 올라서 6.4%. 여기는 확실히 가격 전가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가장 많이 보는 뉴욕 타임스 미국 신문, 그다음에 우편 요금, 그다음에 기름값, 그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도 5% 이상 매년 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프라이싱 파워가 가격 전가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꼭 필요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저가가 들어오든지 이런 그 경쟁이 치열한 보통 그 자동차,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데는 이제 가격 전가력이 별로 없어서 뭐 그 전체 CPI보다 물가 상승률이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그래서 길게 보면 요런 회사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제품을 갖고 있고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도 인건비가 올라가도 계속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기업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률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델타 항공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뭐,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렵고 어젠가 그제 골드만 자료를 보니까 워낙 그 월가에서 이 항공사들의 그 수익 추정을 비관적으로 봤다가 지금 부킹이 조금 개선된다고 조금 그럽니다. 개선됐죠. 그래서 기업이 그 추중을 조금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가는 뭐 조금 변동성을 보이지만 그래서 캐시플로우는 뭐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인건비를 올린 게 아닌가. 최근에 보면 미국 기업들이 제가 스타벅스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다시 컴백하는 그 하워드 슐 CEO가 우리가 노조 문제도 있지만 종업원들을 케어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사람을 유지하고 계속 뽑는 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저 지금 앞서 저희 그 가격 경쟁력,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쭉 보면서 허쉬 초콜릿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주가가 최근에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도 끄떡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허쉬 초콜릿하고 P&G 이제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은 주가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은 당연히 네. 있죠. 근데 초콜릿이 물론 저가를 제외하면 중고가는 전 세계에서 유럽하고 미국의 패밀리 기업들이 거의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도 그 패밀리 기업이거든요.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된데 그리고 뭐 한 5% 올린다고 엄마들이 자기 애들한테 초콜릿은 계속 사준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허쉬 초콜릿을 우리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초콜릿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저는 크런키만 먹어가지고 또 허쉬 초콜릿을 많이 못 봤는데 와 이런 기업의 주가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최근에 그리고 몇 년 사이 더 많이 올랐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보면 연평균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뭐 20%씩 오르고 그런 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한 5% 정도 연 증가하고 가격 인상을 매년 한 3에서 5% 하고 원가 절감이 있어서 네. 주가가 연 10%, 그러니까 배당을 한 2% 하니까 상당히 훌륭하죠. 뭐 저는 이런 음식을 멀리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웃으시죠? 거짓이 미국 난무하는 현지에 있는 분들은 잘 드시나요, 단 거를 이렇게?
뭐 유럽이라는 미국 쪽에. 분들 좋아하죠. 그리고 수요는 꾸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코아값 올라가면서 원가 네, 많이 그렇죠. 올랐는데 그 부분을 다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22, 3% 되죠. 예. 삼성전자보다 조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좋은 회사들이 참 미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회사들이. 네, 초콜릿 기업 또 가격 전가력,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해봤고요. 테슬라 가격 인상. 그러니까 뭐 여기 그 3% 미주미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도 그 일론 마스크가 이제 그 차 가격을 적게는 $2,000에서 모델에 따라서 이제 $12,500. 근데 네. 테슬라 평균 차 판매 가격이 한 5, 6만 불 되니까 그렇게 보면 한 뭐 5% 정도 올린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요 그 그림은 작년 11월 중순에 제가 아마 여기 그 아침 방송에서 제가 했던 건데 그때도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테슬라가 그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시에 가을에 이제 3,000불에서 5,000불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도 수요층은 사고 싶은 사람들은 끄떡없다. 어제도 국내 신문 보니까 벤츠가 요즘 밀리는데 젊은 그 세대들이 테슬라로 많이 간다고 그러거든요. 가격을 올려도. 그래서 여기 보면 헐시, 맥도날드, 펩시 뭐 이런 이제 음식 관련된 레스토랑들은 가격 브랜드가 좋으니까 가격 그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P&G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 로더 이런 고급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사람 뽑고 인건비는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큰 타격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도 J&J 존슨앤존슨 같은 데도 가격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어서 장기 보유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년 후에도 요 차트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 이런 기업들은 구조는? 비슷하니까. 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승률에 있어서 해외 주식이 유독 네.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책의 그 부록에 네. 집값하고 부동산을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항상 놓고 생각을 하자. 이것도 이제 10년 데이터인데 네. 2020년 말까지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요거보다 높게 나올 텐데 실제 주식은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더 해야 되고 집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을 더 해야지 내가 오너로서 투자자로서 총 수익률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도 한 5%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올랐고 여기다 이제 배당 더하면 한 7%쯤 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기여를 많이 했고 해외 주식이 주가 상승률이 연 8%에 임대 수익률이 2%니까 총 한 10% 나오는데 해외 주식이 국내보다 높은 이유는 아마 좋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으니까 프라이싱 파워가 가격 전가력이 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부동산은 한 5, 6% 정도 집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뭐 몇 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 안 오른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보면 요 정도 봐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싱 파워의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뭐 전체적으로 시장도 그랬지만 많이 나타나서 많은 또 신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테슬라가 경쟁력을 앞으로도 더 키울 수 있는지 여부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투자 아이디어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조사 서베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장 부사장님께서 이거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월 중순 요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그 뭐 몇백 명의 한 1조 달러 이상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인데 이제 요거 담당하는 친구가 옛날에 동료여서 그 마이클 허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채권을 하던 전문가여서 아주 주식 시장에도 좀 똑똑한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조금 틀린 역발상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그때 그 IT가 워낙 언더웨이시 보통 돼 있어서 이게 거꾸로 요것을 이용하면 IT가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에 뭐 며칠 사이에 반등은 했지만 큰 반등은 아니었고 최근에 보면 월가에서 전략가들이 얘기하는데 IT를 지금 단기 반등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헤지펀드든 특히 이제 패스트 머니라고 하는 데들은 요걸 거꾸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컨센서스면 그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주가는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그림 이제 세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로 최저치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관적이라는 얘기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실제 주식 비중을 그동안 축소해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오버웨이시다.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성장에 대해서 아주 베어리시한데 막상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 비중은 낮추긴 했지만 아주 많이 낮추진 않았다. 이제 제 생각에는 왜 그럴까 하냐면 지금 뭐 그 실질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므로 주식이 상대적인 매력이 여전히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 보면 그 2020년 초 코로나로 이제 진짜 세상이 깜깜하게 이제 보였을 때보다도 나쁩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 이익은 실제 기업들한테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이런 느낌, 생각을 이건 반영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 이제 4월 중순부터 금융주부터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실적들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뭐 일부 하향 조정되긴 하지만 마진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증권사들 또 추정치를 보면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느끼는 거와 실제 기업들이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마지막 그림은 지난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한 달 사이에 어느 업종 어느 자산군을 오버웨이트하고 언더웨이 얼만큼 이제 왔다 갔다 했냐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테크랑 필수 소비재를 최근에 조금 많이 비중을 늘렸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머징 마켓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1, 2주 사이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금리 상승이 계속 기대가 돼서 은행주가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은 하지만 뱅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줄였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은행주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이 있다면 하여간 테크가 조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테크가 또 중심이 되면은 많은 울고 계시는 우리 관련된 기업에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또 미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네, 사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스타벅스가 실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한 20% 이상 빠졌어요. 맞습니다. 레스토랑 업종이 한 4, 5% 빠졌는데, 근데 여기가 워낙 좋은 회사거든요. 시총 100조 원이 넘는. 근데 그 뭐 IT로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 아니면 자동차로 하면 일론 머스크급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하워드 슐스가 CEO로 임시 CEO긴 하지만 컴백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 스타벅스를 만든 분은 아니시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시애틀에 한 10개 정도 커피숍만 가진 조그만 회사를 인수해서 3만 개, 3만 4천 개 지금 체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로 어마어마하게 키운 그 거의 뭐 준 오너입니다. 지분도 한 3% 되고. 근데 본인 가족이 직접 여기 그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 2번 그만두고 이번에 3번째 컴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들이 이제 좀 하시오. 그러면 또 잘 못해서 다시 컴백을 하고 또 이번에 그 한 5년 동안 CEO를 했던 그 존슨이라는 분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경영 성과도 성장성도 지난 5년 동안 좀 부진했고 최근에 바리스타들 중심으로 노조 움직임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관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주가가 코로나로 급락한 다음에 약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다시 좀 횡보를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미국은 결국 모든 그 경영진의 경영진을 뽑고 CEO를 채용하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보너스를 주고 해고가 이사회에서 하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데는 진짜 이사회가 중심인데 그래서 하워드 슐스가 CEO로 재취임을 하고 임시로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로 조인을 해서 똑똑한 CEO를 올해 가을까지 뽑겠다. 그래서 이미 작년 말부터 그 이사회의 그 중요한 역할들이 CEO 승계 계획. 한국도 이제 최근에 금융위가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들어갔고 이미 많이 검증을 거쳐서 뭐 인터뷰를 하고 내부에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슐스가 지켜보고 그다음에 새로 CEO가 오면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더 교육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이 종업원과의 관계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스타벅스가 제일 종업원들 대우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도 그 바리스타 이 파트너분들한테도 주식도 나눠준다고 이제 그런데도 노사 관계가 요즘 좀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이제 돈독하게 다지겠다. 그래서 이분이 1992년 상장시키고 나서 2018년 마지막에 물러날 때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스타벅스 하면 하워드 슐스를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2만 1000%가 오른 그러니까 대단한 경영 성과를 냈던 분이어서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날 수요일날 주가가 5% 올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고 이분의 행보가 워낙 경영 성과가 뛰어난 분이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실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기대했던 스타벅스의 뭔가 훌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뭔가 아웃풋이 안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등판함으로 인해서 컴백을 하셨습니다. 네, 예. 뭔가 유의미한 일들이 그렇죠. 올해 네. 스타벅스에 벌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